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주 간단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말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거나 속으로만 미안해하기보다는 정말 작은 일이라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확실히 표현한다면요, 인간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움 표시하는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올해 나타날 신개념 스마트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요,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구도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레노버와 화웨이, 샤오미 등 이 중국산 스마트폰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시장을 이끌어왔다면요, 올해에는 기존 스마트폰들과는 다른 형태의 신개념 스마트폰이 혁신자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는요, 6개월 넘게 출시 시기를 저울질해온 타이젠 폰을 이달 인도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갤럭시 S5의 예상 밖의 부진으로 2014년 한 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은요, 이번 달에 타이젠 운영체제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 Z1을 인도에서부터 공개합니다. 타이젠폰은 당초 지난해 초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요,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출시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저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인도 시장의 특징을 감안해서요, 이 보급형 사양을 갖춰 10만 원대 가격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타이젠은 단순히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면서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가전 기기 등을 서로 연결하는 시대에는 이 플랫폼 확보가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10만 원대인 이 타이젠 폰의 가격은요, 삼성이 지금까지 내놓은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저가폰 경쟁사인 샤오미와 인도의 마이크로맥스가 내놓는 스마트폰 가격도 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인도는요, 이 삼성이 저가폰 점유율을 단숨에 늘리기에 최적지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인구는 약 12억 명이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20%대입니다. 또 샤오미와 화웨이 등이 이 중국 시장에서 기세 등등한 것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현지 업체들의 입김이 세지가 않습니다. 타이젠폰이 삼성의 모바일 전략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올 한 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마케팅 전략도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프리미엄급 폰 시장에서는요,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로 애플과 경쟁하고요, 50만 원 내외의 보급형에서는 갤럭시 A 시리즈로 화웨이에 대응하고, 30만 원 이하의 초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에 맞춰 이 10만 원대 타이젠 폰으로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가격을 일정 정도 낮추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면요, 박리담의 원칙에 따라 마진 감소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타이젠 생태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효과와 함께 저가 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지난 3년간 야심차게 진행해온 조립식 스마트폰 프로젝트 아라도요, 조만간 베일을 벗을 예정입니다. 구글의 조립형 스마트폰 아라 프로젝트는 올 한 해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 태풍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라폰은 최소 사양만으로만 판매돼 사용자가 원하는 부품을 꽂기만 하면 작동할 수 있는 조립형 모듈 스마트폰입니다. 마치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맞춤형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기본 모듈 가격은 $50, 하나로 약 5만 5천 원으로 저렴하지만요, 설치 부품에 따라 갤럭시 S6, 아이폰 6 같은 최고급 스마트폰 성능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주로 하는 이용자라면 최상급의 그래픽 프로세서를 쓰되 카메라는 아예 달지 않거나 저가형을 쓰는 식인 거죠.
이렇게 아라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구글의 영향력이 하드웨어까지 확장되어 이 모바일 시장이 구글 천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이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예속돼 있듯이 아라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부속품을 공급하는 단순 부품업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부터 PC 시장에서는요, 완제품 메이커를 사는 대신에 이 용산이나 테크노마트에서 PC를 맞추거나 스스로 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기존 PC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친 바 있는데요. 구글의 시장 장악력을 비춰볼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PC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의 요타폰도요, 올 한 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상입니다. 지난달 3일에 이 러시아 휴대폰 업체 요타폰 그룹이 출시한 요타폰2는요, 이 세계 최초로 화면이 2개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제품 전면 스크린에는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작한 5인치 능동형 6위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뒷면에는 흑백 잉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제품 뒷면에 있는 이-리더 전자책 기능을 통해 책과 잡지, 이메일, 텍스트 등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전자책을 하나로 합친 형태인 거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2013년에 출시한 요타폰 1과 달리 이 디자인고 둥근 모양의 곡선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타폰은요, 러시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벌들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올해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타폰 그룹은 보다 빨리 전 세계 시장에서 진출하기 위해 현재 세계 곳곳에서 1억 달러, 한화로 약 111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 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에게 요타폰2를 선물하기도 했었죠. 다만 요타폰은요, 아직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우선 배터리 용량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 적은 편이고요. 가격도 그다지 착하지는 않은데요. 영국 출시 가격은 550파운드로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갤럭시 S5나 LG G3, 애플 아이폰 등 다른 제조사의 최고급 전략 기종보다도 더 비싼 편인 거죠.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스마트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신개념 스마트폰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진화가 과연 올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각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PSLT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이 세월호 참사는요,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의 난맥을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혼란을 자초했고, 이 우왕좌왕하는 새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재난망 구축을 앞둔 싱가포르 정부 요청으로 재난망 기술 시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요,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신 등 한정된 기능만 뜻하는 것이 아닌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통신이 급증하면서 망 부하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 사용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용 주파수 대역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 역시 필수적이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조기 추진 계획을 밝혔고요.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PSLTE 방식을 통신기술 표준으로 결정했습니다.
PSLTE란 Public Safety Long-Term Evolution의 준말입니다. 현재 재난망은 음성 중심인데요. LTE는 1대1 음성은 물론 영상 정보 등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입니다. 여기에 1대다 통신, 다대다 통신, 기지국을 통하지 않는 단말기 간의 통신, 그리고 기지국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으로 다른 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의 기능을 추가한 재난대응 무선 교신 방식이 공공안전재난망, 즉 PSLTE입니다. 아직 이 PSLTE는 재난대응 무선 교신 기술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PSLTE가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요, 이 올해 평창군 등 2018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7년에는요, 서울과 경기 등 5대 광역시에 PSLTE망 구축을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약 2조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LTE로 재난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미국입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미 경찰 헬기는 세계무역센터 위에서 불이 번지는 장면을 녹화했지만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방관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2005년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때는요, 미 전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었죠. 이런 과정에서 일원화된 공공재난망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국제표준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데이터와 영상을 활용하는 LTE가 입체적 재난 대응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음성뿐이 아니고요. 사진과 비디오 정보까지 재난 대응 담당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 PSLTE는 공공안전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영국 등 유럽도요, 향후 공공안전을 책임질 재난망을 LTE로 대체하는 국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SLTE 방식으로 전국의 재난망이 구축될 때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PSLTE의 적용 사례로 처음 등장한 건 바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스마트 경찰입니다. 선글라스처럼 생긴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경찰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촬영한 장면은 스마트폰처럼 생긴 LTE 단말기를 통해 중앙관제센터 및 주변 동료의 단말기로 전달됩니다. 경찰의 시선을 따라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현장 상황은요, 관제센터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실시간 정보는요, 이 대응에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공권력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갈등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뒤 모든 경찰들이 몸에 카메라를 지니고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현장 상황을 모두가 공유하고 기록해서요, 법 집행 차원에서 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찰차는요, 이 소형 LTE 시스템을 갖춰 이동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는 영구적인 재난망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순찰차 내외부에는 카메라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도난 차량 등을 즉시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에도 EPS LTE 등을 통한 미래의 공공안전이 구현됐습니다. 공항과 대형 쇼핑몰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인데요. 다중시설의 CCTV는 현장을 포착할 뿐 아니라 군중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도 갖춥니다. CCTV를 통해 범인이 파악되면요, 실시간 비디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 전송됩니다. 곧이어 확대된 범인의 얼굴이 관제센터 모니터에 뜨고 현장 주위 경찰 등 안전 요원들에게 해당 영상과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정보 전달과 상황 판단, 현장 지휘까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LTE의 혁신이 이제는 재난 안전 분야에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주목받고 있는 광고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요, 정말 많은 광고들이 집행됐는데요. 그러면서도 많은 새로운 스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5 새해에는 과연 광고계의 어떤 모델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 주목받는 광고 신인들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핫한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입니다. 데뷔 4년차 힙합 그룹 MIB의 멤버 강남은요, JTBC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친근하고 개성 강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자파 브랜드에서 탈모 치료제 광고까지 이 광고계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은 예능에서 쌓은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 슈즈 멀티스토어인 에비스마트와 이 온라인 게임인 소울마스터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는데요. 최근에는 탈모 치료제인 현대약품 마이녹실의 단독 모델로 발탁돼 이미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을 전파를 탔다고 합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캐릭터와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강남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광고 모델로서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강남은요, 조만간 싱글 앨범을 발매할 계획일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 1월부터 시작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투명인간에도 출연을 확정해서 신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업계 광고주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또 핫한 배우를 꼽자면요, 또 미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생의 한성률 역할을 맡았던 변요한이 또 다른 블루칩의 주인공입니다. 변요한은요, 이 미생에서 담당했던 한성률 캐릭터를 바탕으로 피자와 모바일 앱 모델 등에 발탁됐다고 합니다. TVN 금토 드라마 미생이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작년 한 해 마무리를 장식했는데요. 이에 변요한이 핫스타의 광고 등용문인 피자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광고계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생을 통해 얻은 인기와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 피자 브랜드 미스터 피자의 단독 모델로 발탁이 됐는데요. 이 광고에서 변요한은 한성률의 헤어스타일과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엔돌핀이 샘솟는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생 속의 능청스러운 한성률의 콘셉트를 따온 이 광고를 통해서요, 드라마에서 보여준 그만의 긍정 에너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올해 3월이죠. 이 주연을 맡은 영화 소셜 포보이아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변요한은 최근 다용도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뱅크월렛 카카오의 전속 모델로도 전격 발탁되면서요, 미생을 통해 얻은 대중적인 인기와 캐릭터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광고계의 라이징 스타로서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세를 이뤄가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해리입니다. 해리는 이미 작년부터 이 매출을 올리는 효녀 모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작년에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 진짜 사나이의 여군 특집편을 통해 숨겨왔던 팔색조 매력을 선보인 걸스데이의 해리는요, 지난 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주목받은 여성 아이돌입니다. 해리는 남심을 흔드는 애교부터 폭풍 먹방까지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국민 애교라는 애칭을 얻는 등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해리는 그 여군 특집 출연 이후에 라면과 스포츠웨어, 앱 광고 등에서 광고계 핫스타로 종횡무진 활약했고요. 특히 해리가 광고 모델로 활약한 농심의 너구리 매출은 광고 이후 매출이 약 50%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핫한 광고 모델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해리는 현재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과 더불어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이 SBS의 새 수목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출연을 확정하는 등 이 올해에는 연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에는 더 주목받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처럼 광고계 블루칩으로 급부상 중인 그룹 MIB의 강남, 배우 변요한, 걸그룹 걸스데이의 해리까지 이들은 각각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 쌓은 이미지와 인지도를 바탕으로요, 광고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더욱더 광고계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라 하니까 이들의 활약을 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일기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광고 관련 종목 제일기획입니다. 먼저 이 제일기획 14년도 4분기는요. 3분기 실적이 일시적 쇼크였다면 4분기에는 이익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하락한 7,790억 원, 영업 초이익인 전년 대비 4.9% 증가한 2,17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국내 광고 침체와 삼성전자와의 거래 감소 모두 이 4분기에는 다소 회복되면서요.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고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보일 전망입니다. 삼성양 매출은 5,301억 원으로 13년도 4분기에 5,667억 원 대비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요. 14년도 3분기에 3,833억 원 대비로는 개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전망을 살펴보면요. 일단 광고 시장이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의 의존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광고 시장은 GDP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요. 2002년 이후 국내 광고 시장은 GDP 대비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IMF 기준 GDP가 3.7%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광고 시장은 0.2% 감소한 9.6조 원으로 GDP 대비 0.6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0.67%는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광고 시장이 GDP 대비 각각 0.66%와 0.62%를 기록한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이 국내 대형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위축임을 감안한다면요. 2015년에는 최소한 현재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 추정 2015년 광고 시장은요. 3.1% 성장한 9.9조 원입니다. 10월 이후 이 급격한 주가 하락은요. 전체 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일기획은 2015년부터는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60% 정도로 낮추게 될 전망인데요. 또한 적극적인 성장과 주주 환원도 기대가 됩니다. 제일기획은 지난 11월 자사주 1,150만 주를 주당 19,200원에 삼성전자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 2,208억 원은요. 우선적으로 향후 M&A를 위한 실탄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M&A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배당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42%의 배당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요. 자사주 취득으로 이 정책을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사주를 매각했고 주가도 부진하기 때문에 당장 2014 회계 연도에 소폭의 배당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년도 4분기 무난한 실적과 2015년 광고시장 개선 및 삼성의 의존도 감소를 감안하면요. 현재 주가는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이익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도 2015년 1, 2분기경 갤럭시 시리즈의 후속 모델 출시 후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요. 이에 따른 삼성과의 거래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주가 회복이 전망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일기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삼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삶이란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일 텐데요. 여러분에게 삶이란 어떤 것으로 정의가 되나요?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또는 힘들고 고단한 것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떠오릅니다. 오늘은요, 이 삶에 대해 진솔하게 다른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삶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 알프레드 디 수자. 오랫동안 나는 이제 곧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방해물들과
급하게 해치워야 할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일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끝내고 나면 진정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방해물들과 사소한 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저축하거나 미래에도 날씬해지기 위해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일도 많죠.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올 진정한 삶을 위해 오늘을 쓰고 있곤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설문조사에서는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전 세계인들 가운데 일본과 한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가장 적게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요, 이 부정적인 답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겪는 삶이 실제로 고달프거나 적어도 삶의 태도가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최악이었거나 엉망이었다면요, 그 삶 자체도 엉망이라는 말이 됩니다.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내가 겪는 사소한 일들, 여러 가지 방해물들, 그것으로 불행했다면 영원히 행복한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되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요, 좀 더 행복한 하루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새 새로운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이 주말 지내고 나시면서 좀 기운이 처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오늘 활기차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